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항상 조금 추운 극장 김승일 시인의 이제 신간 시집 출간 기념 토크 이제 사회를 맡게 된 강보원이라고 합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네, 30초로 우리 셀까요? 저요. 30초만 아무 얘기나 하겠습니다. 네. 아무 노래 챌린지가 있지 않았나? 그렇죠? 네. 네. 아무 노래 챌린지를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해가지고 유명해진 아나운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그 장성규의 라디오를 듣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니고 그냥 틀면 나와가지고 가끔 들었는데 장성규 라디오에 나왔거든요. 그분이 김가영인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클로징 멘트가 그 이제 자기 그 장성규랑 얘기하다가 이제 갈 때 오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가영 이제 가영 이러고 네. 들어오셨으니 네, 인스타 라이브를 해보도록. 네. 안녕하세요, 강보원 네. 선생님. 네. 일단 뭐 이번에 이제 항상 조금 추운 극장 출간 기념 북토크를 진행하게 된 강보원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다 아시겠지만 김승일 시인이신데 간단히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승일 시인입니다. 오늘 강보원 시인과 처음 만났고요.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인스타 라이브 한다길래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리스트를 드렸거든요. 강보원님이 2순위였습니다. 1순위는 시인이 아니었고요. 저가 요번에 알게 된 가수분이셨어요. 그분이 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럼 막 이름은 말하지 맙시다. 그런가요? 네. 왜냐면 제가 오늘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고 같이 대화를 나눠주실 건데, 네네. 질문지를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했으면 큰일 났겠다. 네, 세 분이 계셨거든요, 리스트에. 네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그 가수분, 두 번째가 강보원님. 네. 그랬어요. 저는 두 번째로도 네. 영광이네요. 그거 아세요? 제가 김승일이잖아요. 네네. 이름이 진짜 안 좋은 뜻이거든요. 뭐냐면 오를 승의 한 일이에요. 네. 1등 하라는 거죠. 그쵸.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번에 항상 조금 추운 극장도 1등은 못했어요. 굉장히 순위권에 올라갔었는데 뭐 모든 시집이 나오면 그 책 판매 순위에 올라갔지만 1등은 하지 못했다. 1등은 누구였을까? 1등은 누군지 보셨나요? 네, 봤죠. 시와 소설과 에세이를 퉁쳐가지고 판매 순위를 매기는 쪽이 있었는데 신영철 선생님이 1등이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일단 뭐 저도 바로 이제 출간이 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항상 조금 추운 극장 이 책인데 일단 여기 레이디 인 더 워터를 받으셨나요? 네네네. 저 근데 잠깐 이제 여기 이제 영화를 네. 이제 써주셨잖아요. 네. 이제 하나씩 300권 동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뭘 받을까 하면서 이제 봤는데 제가 모르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300개 영화를 다 이제 공개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게 근데 그게 다 극장에서만 본 영화들인가요? 네, 거의 다 극장에서 봤거나 아니면은 아주 작은 극장. 옛날에 그 충무로에 가보면 오재미동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틀어주는 데인데 그냥 영상 편집하는 기기 빌려주는 그 공공 서비스 같은 데서 작은 극장도 운영했는데 사실 극장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뭐라고 하죠? 빔 쏘는 거? 그 정도인데 그런 데서도 많이 봤고 그런 체험이 좀 기억나는 극장에서 본 영화들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저도 영화를 네. 예전에는 이제 많이 봤었는데 네. 좀 갈수록 좀 극장에 가는 게 좀 힘들고 네. 그래서 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00개를 이제 극장에서 다 본 거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영화를 참 많이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게 했어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네. 저는 영화를 많이 안 봤습니다. 30대 이후로. 근데 그 전부터, 그 20 중반 때부터 많이 못 봤어요. 사실은 여기에 적은 그 여러분께 사인하면서 남겨드렸던 영화들이 20대 초반 혹은 고등학교 때 거의 다 본, 고등학교 때 시네마티크에 살았거든요. 아마 그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왜 좋은지 알아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도대체 뭘까? 그렇죠. 왜 이렇게 잠이 올까? 이러면서 봤던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때 살았던 기억으로 계속 살게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영화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있는데, 왜냐면은 어느 순간 약간 나이가 들고 문화생활을 좀 안 한다. 집에서 책이나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이 정도? 음악을 좀 듣거나 이 정도를 넘어서서 극장을 진짜 안 가는 거예요, 저도. 네. 그래서 최근에 근 1년간 그리고 이 시집을 쓸 때쯤에 그 한창 집필할 쯤에 극장에 자주 다니면서 사람들만 만나면 야, 극장에 가야 된다. 극장에 안 가면 늙는다. 인간이 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은 극장에 가는 거다. 그리고 얼마나 쉽냐? 극장에 가는 건 다른 문화생활보다는 그렇죠. 쉽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간단한 근황 얘기로 네. 최근에 좀 본 것 중에 재밌었던 이제 영화나 뭐 영화에 좀 끌리는 이유 뭐 이런 거를 좀 궁금했어요. 최근에 본 영화가 아피차퐁 위시에타라고의 그 위타세타쿠인가? 이름을 정말 그 15년을 못 외우겠어요. 그 사람 이름을 저도 못 보기만 외우겠어요. 많이 보고 아피차퐁이에요. 근데 네네. 아피차퐁. 저번까지만 해도 아피차퐁인 줄 알았는데 아피차퐁이더라고요. 메모리아라는 영화를 지금 보았고 아직 상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저는 2번 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 집 앞에 있는 영화관에서 보고 한 번은 여의도에 있는 영화관에서 봤는데 여의도에 있는 영화관에서 본 이유는 스피커 시스템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가봤어요. 물론 그 기술이나 4D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영화가 돌비 7.1 채널로 찍었다고, 그러니까 소리를 녹음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거 녹음 저희도 돌비로 하고 있습니다. 돌비 7.1 채널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면은 소리라는 거는 어디서 듣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이 안 들린다. 그러면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스피커가 문제이거나 이어폰이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이게 그 메모리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봤는데 2번 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2번째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운 점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처음에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친구들이랑 저보다 좀 나이대가 어린 네.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또 자고 애들이 제가 그 영화 끝나자마자 되게 재밌다 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잤대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는 게 싫은 거예요, 사실. 왜냐면 영화를 막 논문처럼 평론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참, 그리고 무슨 해석한다라는 게 참 싫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모르겠다고 하니까 해석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이런 해석은 난 정말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고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제 해석을 들었던 친구가 갑자기 이러더군요. 제가 한 해석하고 이동진님의 해석하고 똑같았대요. 한 줄 평하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왜냐면 제가 이동진 평론가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동진 평론가님이 제가 그 약간 반대하는 그 수전 선택의 해석에 반대한다에 나오는 그 해석을 하시는 그쵸, 분이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학계 쪽에서 제일 잘 팔리시는 그분하고 이동진님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계속 하는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그 영화가 정말 재밌었어요. 메모리아. 네. 네. 저도 사실 보려고 네. 했는데 못 볼 것 같아요. 그냥 늘 이제 보려고 했던 영화는 많은데 이제 그냥 시간이 이제 진짜 보려고 하면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 상영 기간이 좀 그런. 근데 이건 김승일 시인이 재밌다고 했으니까 한번 꼭 시간을 내서. 재미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메모리아가 소리가 네. 애도와 네. 관련이 있고, 기억과 관련이 있고, 언어보다 조금 더 공감할 수 하기 좋은 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완전한 공감을 굉장히 동경하는 마치 보르헤스가 한 번 꿨던 꿈을 다시 꾸는 황홀함에 취해 라는 말을 했던 거랑 동급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재밌게도 그게 남미의 콜롬비아인 거죠. 영화의 무대가. 물론 그 보르헤스는 콜롬비아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인데 근데 지금 듣기만 하셔도 알겠지만 그건 그냥 보르헤스를 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메모리아도 좋고 보레스도 좋지만 네. 이제 다들 이제 김승일 시인을 궁금해해서 이제 온 거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들이 그 시집 얘기도 조금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진짜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네. 전 강보원 시인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요? 네. 사실 소개가 필요한 거는 이제 저죠. 네. 저거 김승일 시인 너무 다 이제 그러니까 아시고. 사실 강보원 시인은 정말 어디로 흘러갈 강보원 시인은 SNS에서 요즘에 막 가장 리트윗이 많이 드는 멋진 비평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강보원 선생님 글이에요.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도 이제 올바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렇죠. 주시는. 맞아요. 제가 좀 유교적인 네. 그런 면모가 있죠. 유교적인 면모가 네네. 정말 중요한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교적인 사람은 이제 준비해온 걸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 우리 첫 번째 제목에 대한 거가 이제 있어요. 네. 제목에 대한 거. 그래가지고 항상 조금 추운 극장, 이거가 이제 제목 설문도 이제 하셨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딱 정해졌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읽어보니까 좀 외롭고 쓸쓸한 이런 느낌도 이제 들고 시집 전반이. 근데 그런 전반적인 느낌을 좀 잘 이렇게 약간 전해주는 제목만으로 이런 이제 제목이고, 또 이제 소재적으로도 이제 이미지나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시집에. 그래서 그런 것도 극장이 이미지를 이제 보는 공간이라서 좀 뭔가 함축적으로 전해지는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목을 이제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이런 이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극장은 제가 여러 극장을 가봤어요. 인도에 여행 가서 인도 극장도 가보고, 호주 시네마테크도 가보고, 그 동생이 예전에 살았어가지고 갔었는데, 시네마테크 극장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도 극장들이 이제 마치 비행기 타고 가는 온도랑 극장의 온도랑 나중에 생각해보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극장에 들어가면 따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 와서 극장에서 온도가 어땠지? 하면은 조금 쌀쌀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마 스크린을 보고 있을 때 스크린을 올려다 보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시네마테크는 고다르의 말에 따라서 영화는 올려다보는 것이다의 말에 따라서 관객석에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올려다보게 스크린을 올려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근데 그게 더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스크린과 우리는 굉장히 단절돼 있다. 사실은 엄청 몰입하게끔 안락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보고 있을 때 되게 단절감을 느낀다. 그게 되게 이번에 항상 조금 추운 극장이란 시를 쓰면서 그 단절감 닿을 수 없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를 쓰자마자 이건 시집 제목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시집에 그러니까 저는 시 쓰기 전에 몇 가지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누가 말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저는 화자를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 다음에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지? 어디서 말하고 있지? 근데 그게 반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걸 무조건 반영하진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제가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있냐 라고 했을 때 거기가 극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조금 추운. 그래서 이 시집은 시집 자체가 하나의 항상 조금 추운 극장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또한 항상 조금 추운 극장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자 이건 이 제목인 것 같다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좋네요. 네. 제가 준비한 걸 해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사실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조금은 책 이야기를 하자 뭐 이런 이제 취지였고요. 어차피 전 다 알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빠르니까. 시청자분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할까 오케이.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시청자분이 다녀본 극장 중 최고의 극장은 이런 걸 이제 여쭤보셔가지고. 네. 근데 우린 사실 우리란 말은 제 나이대를 얘기하는 네. 거고,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얘기해가지고 저의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너무 꼰대 같아요. 너무 싫어요. 우리라는 말을 시에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우리라는 말을 우리들이라는 말로 좀 많이 썼어요, 제가. 그러면 항상 많은 편집자 분들이 이건 우리들은 아닙니다. 맞아요. 들을 빼셔야 됩니다. 이러면 제가 첫 시집부터 들을 붙여가지고 그냥 계속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정했는데 뭐 어떤 시집은 들 넣고 어떤 시집은 빼고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꼰대 같지 않은데 방금 우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꼰대 같네요. 저희 꼰대 시대에는 사실은 두 개가 있죠. 그 아트선재라고 이제 거기 삼청동에 있는 그 갤러리 네. 밑에 있었던 네네. 시네마테크, 서울 아트 시네마테크, 그 다음에 낙원상가 위에 있었던 네, 서울 아트 그쵸. 시네마테크, 그 두 공간이 가장 기억에 남기는 하죠. 왜냐면 그 앞에서 날씨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한테. 그 낙원상가는 그게 진짜 예뻤던 것 같아요. 그 옥상에 네, 이제 있을 옥상. 때 딱 그 흡연 구역에서 이제 제가 딱 말하려다 안 했는데 흡연을 조장하지 맙시다. 저는 그러니까요. 물론 전 경치 지금 보러, 경치 보러. 예. 물론 전 담배도 피우고 아직도 그때 그 옥상에서 피웠던 담배가 정말 좋았습니다. 공감이 네. 되네요. 저도 아무튼 그 극장이 좋았던 건지 담배가 좋았던 건지. 그러게요. 네. 아무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집이 이제 또 올리셨던 것 중에 네. 이제 하나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쓴 시집, 이렇게 이제 후기에 가까운 글을 이제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었는데, 왜냐면 시집을 내면은 다 이제 그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들 그럴 것 같은데, 이거가 이제 처음으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를 바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의미였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집을 낼 때는 그 사랑받고 말고보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잘 쓴 시, 좋은 시 이런 건 없어요. 누구나 다 말하듯이.
그 요즘 사람들이라면 이제 저희가 시에 대한 환상 같은 건 좀 많이 버리기 시작했잖아요. 전 시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래야 시의 환상이라는 게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봐요. 깨려고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는 환상이 있고 애정이 있어서 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첫 시집 때는 저는 조금 왜곡된 환상에 젖어 있기도 했어요. 조금 더 그 기술적으로든 혹은 어떤 정체성으로든 혹은 어떤 감성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사람들이 보고 뛰어나다라고 평가해 주기를 좀 바랬던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시를 쓰면서.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시 쓰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좋아하려나? 그러니까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내가 뭘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을 때 기도를 하거든요. 그냥 좀 알아서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그러면 제발 그만 써라. 이럴 때는 자리에서 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에듀케이션을 쓸 때는 자리에서 도통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썼던 시집이고, 두 번째 시집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 황인찬 시인이, 제가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어떻게 좀 놀래켜 줄까를 생각하면서 시집을 썼어요. 이거는 자주 말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기계를 생각하는 게 되게 흥미로웠기 때문에 제 상상이 재밌어서 그냥 쭈르륵 써나갔던 것 같고요. 두 시집을 쓰면서 제가 오늘 아까 판매량도 얘기했는데, 두 시집을 쓰면서 판매량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왜냐면 생각하지 않아도 잘 팔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그 막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목매는 사람이 되면 더 안 팔릴 것 같잖아요. 마치 막 되게 바보 같은, 멋도 없고 멋대가리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번에 시집을 내면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였냐면, 두 번째 시집을 내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가끔씩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다, 혹은 너무 좋아한다, 어떤 시가 좋다 라고 말해주는데, 그 말이 첫 번째 시집 나왔을 때는 제가 흘려들었나 봐요. 근데 어떤 팬들은 조금 팬이라기보다는 어떤 독자들은 조금 더 오랫동안 계속 충직하게 저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뭐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들 게다가 안목이 있어 보이는 걸 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를 읽는 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진짜 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한테 진짜 사랑받고 싶어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내가 뭘 해도 덜 실망할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사랑을 내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집을 쓸 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나를 좋아할까? 황인찬 시인이 이번에 현대문학 핀시리즈 나오기 전에 제 시집을 대강 읽어보고 쓴 그 해설에서, 그 해설은 월간지에서만 읽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좀 터무니없이 슬픈 시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그냥 저는 웃기게 쓴 건데 나중에 보면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집을 쓸 때는 조금 쌀쌀한 느낌? 조금이라도 좀 슬프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울함하고는 다르고, 기분이 좋을 때도 슬프거든요, 사실은. 한 구석은 좀 쓸쓸하고, 좀 싸늘하고, 싸늘하죠. 네, 하여튼, 네. 비수가. 네. 네, 꽃이. 네. 네. 근데 저 마음이, 네. 그니까 좀
그런 거는 이제 듣고 보니까 드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시집도 저도 이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김승일 시인 뭔가 이렇게 항상 사랑이 넘치는 어떤 네. 면모가 이제 한편으로 이제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따뜻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지는 못했던 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집은 좀 제목은 조금 추운 극장인데 약간 좀 따뜻함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마인드 시집을 쓸 때 어떤 마음가짐이랑도 연결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시집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김승일 시인님이 쓰신 거의 모든 텍스트는 다 이제 온라인에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홈페이지 구조가 저도 좀 많이 봤었는데 네. 그 찾아가기가 조금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원하는 글을 내가 원하는 글을 좀 찾기는 힘들긴 해서 네. 그리고 약간 숨겨져 있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시들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것도 거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시집을 이제 묶었을 때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묶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좀 강의도 이제 많이 하시고 이런 어떤 유튜브도 이제 최근에 시작하셨고 그런 어떤 활동들의 연장선상에서 시가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좀 드문 시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유달리 이 시집의 의미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요즘 애독하는 시인은 그 누구냐면 김유림 시인, 문보영 시인, 장수양 시인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좋네요. 네. 저도 다 좋아하는 네. 시인들이네요. 네. 강범 시인도 좋아해요. 아니. 네. 저도, 네.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시집의 맞아요. 물성에 대한, 네. 시집의 물성에 대해서 제가 대학원을 다녔는데 문화연구학과를 나왔는데 네. 그 논문은 안 썼어요. 써야 되는데 근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런지 근데 어쨌든 그 고민이 뭐였냐면은 예술에 대해서 예술사에 대해서 미학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문화연구학과에서. 그리고 자본주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파학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배우다가 생각을 하고 또 하다가 조금 결론이 뭐였냐면 시를 써서 돈을 버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물론 안 그러면 내가 살아가기 힘들겠지만 그쵸. 예술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어차피 갖지도 못하지만 별로 그렇게 첫 시집이 17세인가 18세가 팔렸는데 이제 곧 19세인데 그게 대학 학비거든요. 총 합해 보면은 사실 금전적인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거를 통해서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라이브 인터뷰도 하고 뭐 어디서 방송 출연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돼서 너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기회들을 얻기는 한데 사실은 시집이 금전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에 땡깡 부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정확히 예술을 팔려고 쓰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문학을 시를 팔려고 쓰는 것 자체가 내 작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게 세상을 위해서 좋다. 왜냐면은 확실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쓰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많이 해요. 오늘 시가 나한테 뭐지? 근데 거기 깊숙이에는 저는 뭐 바디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동의하지는 않죠.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아요. 문학이라는 건 조금 더 복잡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분명히 문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주 천천히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어떤 삶의 형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유교가 만들어졌듯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더 혹은 있었다가 혹은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유교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해 볼 수도 있듯이 어떤 생활 형식에 대해서 시로 이렇게 그 뭔가를 구축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금전적인 이득하고 엮여 있으면 골치가 좀 아파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무조건 공짜로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근데 이제 원래 머리 속에서에는 이제 프로필에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있었는데 그 이게 진짜 책이라면 목차가 만약에 없는 책이라면 펼쳤을 때 어디를 펼칠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하나의, 그러니까 근데 인터넷이 저는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 전체가 저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어디를 열든지 굉장히 이렇게 돼야 된다. 거기에 보면은 보르헤스의 그 도서관이 3개가 위에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보르헤스의 그 바벨론의 도서관이. 근데 그 도서관은 색인을 찾아가지고 책을 딱 꺼내기가 쉽게 돼 있는데 제 도서관은 검색 기능이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도서관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 검색하는 게 쉽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언어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러나 시집을 왜 내느냐, 시집이 나오면 읽기가 더 편하죠. 그리고 물성이 무시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시집을 읽는 거랑 좀 다르기도 하고 독서를 할 때 즐거움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 시집이 제가 공짜로 푸는 거에 대한 여러분이 항상 제 홈페이지를 읽었거나 저를 좋아해 줬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저를 이김에 후원하면서 선물을 하나, 텀블벅에 후원하면 선물 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집이 하나의 후원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사실 현대문학이라든지 뭐 문학가치성사라든지 여러 출판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월간지나 개간지를 내는 거는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여기에도 후원해야 된다고 봐요. 이 출판사들이 뭘 얼마나 잘하고 있건 아니건 현대문학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모든 회사는 모든 결정이 올바르진 않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문학 출판사들을 우리가 후원해야 된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절대로 명맥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집을 좀 사서 친구들한테 뿌리면 좋다. 네, 친구들한테 선물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네요. 너무 멋있네요. 네. 멋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뭐 친구비 같은 느낌으로 이제 네. 김승희 시인에게 후원의 어떤 마음이나 지지 이런 걸로 이제 시집을 바라봐줘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공짜로 모든 예술로 돈을 벌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어차피 돈이 또 안 되니까 이럴 거면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저도 약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동의는 이제 하는데 아까 안 좋은 건 아니고 사실 좀 마음에 걸리는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메일 카톡 같은 게 이제 와가지고 누가 제 시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전시장에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그냥 외관에 걸어놓는다고 근데 그거 저작권료를 한 15만 원인가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첫 시집이 낸 지 얼마 안 됐을 네. 때였고 그에 대해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진 않은 상태에서 근데 그게 이제 상업적 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준다는데 일단 생각하면서 좀 받아두자. 뭐 이렇게 이제 사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받았거든요. 그 15만 원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김승희 시인의 그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공짜로 이걸 보다 보면은 그때 그걸 받지 말았어야 됐나. 뭐 이런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저는 문학이 패러독스라고 생각하는 만큼, 역설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저한테 역설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모순이 많겠죠. 이 생각 자체는 순수하고 투명하지 않고 순수한 것도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그냥 해 나가고 싶은 거겠죠. 더 좋은 생각이 나면은 더 좋은 생각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일단 구독 서비스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OTT나 네. 뭐 편지 보내기나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안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그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나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했을 때 나한테 좀 맞는 방식인 거죠. 왜냐면 일단은 편지 써서 보내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리고 전 그거예요. 제가 강보원 시인한테 그 요번에 저한테 질문지 보내주시면서 막 인사 네. 메일 보내셨잖아요. 그 답장할 때도 오래 걸렸거든요. 뭐 누구한테 답장하는 게 진짜 항상 오래 걸리잖아요. 좀 아무 얘기도 아니고 진짜 아무 얘기도 아닌데 그쵸. 근데 그 뭐였지? 무슨 얘기였다? 생각을 이제 너무 많이 맞아. 것도, 네. 근데 메일링 구독 서비스를 만약에 제가 한다면 돈을 받고 그럼 사람들 다 메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귀찮다. 내가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 너네가 와서 봐라. 만약에 그 홈페이지 주소를 사람들이 모를까봐 네. 이번에 브로셔를 하나 만들어서 10,000부를 뽑을 예정인데 크기를 이만하게 해서 A4 용지 크기로 해가지고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나눠주려고요. 제 홈페이지 놀러 오라고. 그래서 항상 조금 추운 극장 시가 앞에 있고 뒤에 제 홈페이지 주소, 트위터, SNS, 유튜브 이렇게 적혀있는 자기 PR 전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디자인 다 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너 질문이 있네. 네네. 여기 이제 두 번째 시집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시집 제목을 투표로 정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투표로 정한 거는 아니고 원래 정해져 있었는데 이 표지 그림을 신발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보니까 혹시 이 표지 그림을 그리신 마이클이라는 화가분하고 콜라주를 조금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마이클이 그린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그 책을 내면 어떨까? 근데 사람들은 표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투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항상 조금 추운 극장이 더 낫다고 해서 맞아요.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저도 그거 투표 보긴 했는데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전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로도 제목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집인데 좀 마음에 들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딱 처음에 보는데 마음에 들지 않음 이런 게 이제 좀 도발적이긴 하지만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거가 결국 좀 분위기적으로도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재미공작소에서 그거 하잖아요. 네네. 걸어두는 거 뭐지? 시 필사하는 시 공간집이라는 네, 맞아요. 행사를 하는데 재미공작소라는 어떤 공간에서 시를 필사하는 행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실린 시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에 전시를 한 시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약간은 전시하는 작품의 제목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시집에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음이 있으면 약간 미술품 같다라는 느낌이 더 드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마이클이 그린 신발이 있으니까 여기에 저는 미술품이 아니라 시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저도 너무 당신의 재밌네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좋았었거든요. 그 시가 되게 각별한 시여가지고 재미있게 쓴 시여서 왜냐면 그 시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음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에듀케이션의 짝시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다 써놓고 보니까. 왜냐면 제가 딸을 낳고 싶어 했는데 맞아요. 저는 못 낳죠.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네. 그때 어쨌든 왜냐면 제가 딸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라고 말하는 건 너무 싫어가지고 가진다라는 표현이 너무 싫으니까. 딸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굿, 나이스. 딸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근데 딩크족으로 살기로 결심을 좀 먹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지만, 그쵸. 그치만 어쨌든 지금은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 시집에도 딸이 등장하는 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저가 구상을 할 때에는 그렇게 비중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시를 쓸 때에는 화자가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고 그 에듀케이션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딸이 생기면 좋겠다고 했던 거를 엄청 그 어떤 존재를 소유하고 싶은 거 아니냐, 너 마음에 드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전혀 아니었고, 에듀케이션에서의 딸의 존재는 헤어지는 존재거든요. 나한테서 계속 멀리 떠나가는 존재? 크면 클수록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멀리 가는 네. 사람을 묘사했던 거였는데, 근데 이번 시집에서는 멀리 떠난 상태에서 화자로 등장하는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음이라는 시의 화자는 아예 떠난 상태에서 자웅동체인 자기 부모를 상상하고 맞아요. 추억하는 얘기라서 그게 조금 더 저한테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5년차 중견 시인이 되셨네요. 등단 초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예상했던 대로 가고 계신가요? 예상을 하기 어렵죠.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사실 제 유튜브 채널 좀 농담이거든요. 사실은 반은 농담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향한 여정. 왜냐면 문학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목표는 없거든요. 오늘 내가 이 감정이나 이 사유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비평의 언어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였죠? 등단 초와, 맞아. 네.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네네. 없는데, 근데 그냥 농담으로는 노벨 문학상이 목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지지부진했다. 이제 좀 달려야 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요. 네. 좋네요. 저도 응원을, 사실 반은 농담이라 하시는데, 반이 농담이 아닌 게 저한테는 이제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노벨 문학상이라는 사실 엄청 굉장히 큰 목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오늘 왜 이렇게 보르헤스 얘기하지? 전 보르헤스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이제는 우리랑 그러니까 과거의 문필가들이 이렇게 남미의 문필가들이 문학가들이 그렇게 우리랑 이렇게 문학의 수준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 보르헤스 얘기를 계속 하는지. 근데 보르헤스도 못 탔잖아요, 노벨상을. 노벨상 못한 사람 참 많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타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제가 타면 네. 꼭 강본 초청 선생님 한번, 이름을 연설하겠습니다. 네네네. 진짜 초청도 초청도 같이 이렇게 같이 비행기 가요. 타고. 네네. 좋아요.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쓰시려고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뭔가 된다 싶을 때 몰아서 쓰시나요? 조금씩이라도 쓰려고 할 때가 있고 몰아서 쓰려고 할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글이라는 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저는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정해놓고 나는 매일 써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의 규칙이 돼버리면 그게 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씩 쓰려는 습관은 갖고 싶어요. 그 누구나 그렇죠. 하루키처럼 맞아요, 루틴을 맞아요. 잘 갖고 싶은데, 근데 오늘처럼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데 저는 원래 오전 11시에 카페 가서 글 쓰거든요. 인스타 라이브 때문에 못 하잖아요. 한 번 못하면 내일도 잠깐은 쉬고 싶어요. 그냥 어제도 좀 쉬었는데 오늘까지만 쉬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근데 쉰 만큼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몰아서 써야겠는데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 그렇네요. 저도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온갖 방법을 사실 다 쓰려고 하는 것 같고, 하나만 하면은 그게 이제 안 되면은 그게 이제 다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마감이 있을 때 그래도 좀 더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면서. 그래서 가끔 수업에 오시는 제가 그 아카데미에서 시창작 강의를 항상 하고 있는데 수업에 오시는 분들이 마감을 위해 오시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맞아요.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장 것들. 쓰게 맞아요. 만드는. 좋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질문을 이것저것 해왔지만 네. 이제 골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네. 이런 거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인기인으로 이제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인기인의 이제 비결은 무엇인가? 왜냐면 이제 김승일 시인은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시인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17세 이거는 이제 인기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자살하려는 마음에서 이제 딱 네,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이제 이런 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도 참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인기인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런 게 이제 궁금했어요. 아기 때 유치원 때 실제로 왼쪽에서 여자애들이 잡아당기고 오른쪽에서 남자애들이 잡아당기고 물론 이 자살하려는 마음이란 시는 기본적으로 픽션이지만 네. 왜냐면 전 자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쭉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막 갖겠다고 막 우리 거야 진짜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웃으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를 제외하면 저는 인기가 없지 않았어요. 네네. 항상 저를 좋아해주는 되게 귀여워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제가 최근에 제 아내나 제 친구들한테 자주 한 말이 뭐냐면 세상이 고등학교, 중학교 같아. 맞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반에서 아주 작은 몇 명의 소수가 나를 되게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말을 하면 너무 잘 통하고 그러니까 제 독자들처럼 제가 사랑을 주고 싶었다는 게 그 독자들이거든요. 되게 고등학교 같더라고요. 군대를 잠깐 가봐도 어디를 가봐도 세상은 되게 고등학교 같고 그래서 제 책은 모두가 좋아하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구매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책을 팔아야겠다 책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감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그때는 막 팔고 싶다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세계나 중고등학교 같으면 모든 세계가 중고등학교라고 치면은 거기에 한 3명 정도는 날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전 세계에 팔면은 그 3명 곱하기 해서 팔면 솔직히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기인이 되는 비결은 나를 니즈로 생각하는 내가 그들의 니즈임을 빨리 아는 건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없을까봐 시를 처음 이렇게 투고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책을 내고 싶어 한다거나 하면서 처음 쓰시는 분들이 쓸 게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요즘에 쓸 게 없어요. 왜? 네 얘기를 하면 되잖아.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 얘기는 너무 작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네 얘기를 하기만 해도 자의식과잉이든 사춘기든 외롭다는 얘기든 뭘 하기만 해도 받아들여줄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면 그때 시가 달라지고 더 잘 써지는 것 같거든요. 만족스럽게. 그러니까 인기인이 되는 비결이란 사실은 나는 이미 인기인인 거고 내가 몇 명의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를 안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진짜다! 와 대박! 이 질문이 되게 사실은 네네. 웃긴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갑자기 나한테 인기인이 내가 그렇게 인기인은 또 아닌데 내가 무슨 내 친구 황인찬이나 이런 애 정도로 막 박준이나 이런 엄청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신영철 선생님이나.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왜 나한테 인기인을 묻지? 물론 시집 팔린 건 그랬는데. 근데 말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너무 고마워요.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시인으로 처음 데뷔할 때요. 그러니까 현대문학으로 데뷔했거든요. 네, 2009년에 그랬죠, 아까 맞아요. 여기 대표님도 만났어요. 엄청 오랜만에. 그러니까 저보고 막 2009년에 아주 그냥 머리 깎다가 수상 소식 듣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때 데뷔를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어느 날 시를 안 쓰고 있다가 써야겠는 거예요. 왜냐면 투고도 한 번도 거의 안 해봤어요. 근데 왜냐면 저는 제가 막 되게 잘난 줄 알았거든요, 아기 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되게 재능이 있고. 그래서 노력을 안 했어요, 별로. 근데 어느 날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얘기를 들려줘야겠다. 누군가한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작했는데 에듀케이션하고 여기까지 인용하세요를 거쳐서 이제서야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니까 데뷔를 했어요. 진짜거든요. 나 혼자 무슨 대단한 얘기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들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은 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인기인이 되는 비결은 성공하는 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니즈를 잘 파악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급한 네. 사실 질문이었는데 너무 네. 감동적인 사실 이야기가. 전혀 저급하진 네. 않았고 나 어떡하지? 네. 나 인기인이 사실 아닌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시 일부분 낭독해 주세요. 이것도 가능하신가요? 70쪽이네요. 근데 이 시가 참 저도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일부분 낭독을. 제일 좋아하는 부분 읽어드릴게요. 아주 조금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글라스와 함께 아로새기는 해변에 온 것은 딱 한 번이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미소는 내게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아로새겼다.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음. 해변에 수많은 모래 알갱이들 하나하나마다 각주가 달려있다.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음. 바다에 각주가 달려있다.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음.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모으고 있으면 거기에도 각주가 달려있다.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음. 손바닥 사이로 줄줄 새는 물방울 하나하나마다 각주가 달려있다.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음. 바람과 햇살과 여우비와 더글라스에 대한 추억이 아로새긴다.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음.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음. 내가 하고 싶은 유일한 말이란다. 내가 보고 싶었던 유일한 풍경이란다. 내 딸아, 세계를 만들 때는 말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세계는 만들지 않는단다. 내가 그 세계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단다.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맨 마지막이 좋거든요.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적어도 여기선요. 여긴 지금 당신의 노래예요. 여기가 사실은 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아는데 모르겠어요. 좀 신기한 말인 것 같다. 최근에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 네. 진짜 웃기거든요. 되게 슬픈데 어떤 사람이 되게 절망을 해요. 자기 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잠깐 여행을 갔다 온단 말이죠. 근데 갔다가 와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지. 근데 열쇠를 돌리는데 열쇠를 잘못 꽂은 거예요. 딴 열쇠를 꽂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가는데 뭐지 왜 안 돌아가지 하다가 돌리는데 이제 열쇠가 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빙빙 돌아가면서 뚝 끊겨요. 그래서 열쇠 구멍에 딱 박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좀 새벽인 거예요. 너무 늦은 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쇠공을 불러야 되는데 그 휘휘 돌아갈 때 되게 쾌감이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열쇠가 진짜 돌아가는 것보다 열쇠가 찢어져가지고 휘휘 돌아갈 때가 진짜 쾌감이 느껴지거든요. 옛날에 사물함 쓸 때 열쇠를 한번 휘게 만들어봤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거기 신도 있을 거고, 그 신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다. 좋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도 그 사람의 슬픔을 완전히 공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뒤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제시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끝나냐면은 하지만 나는 신이 아니지. 신에 가깝지도 않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약간 오늘 제가 보니까 사인에 써드린 레이디 인 더 워터 보면 나이트 샤말란 감독 거거든요. 네네. 전 반전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메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약간 반전을 엄청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심 갖고 있는 화두나 주제 네, 맞아요. 요 질문에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제가 최근에 쓴 시에도 그렇고 최근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희극하고 비극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비극 사이에 희극이 막강극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게 고민이 있으면서 이번 시집이 좀 슬픔에 대한 얘기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슬픔에 대한 얘기를 아예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전 뭐만 써도 조금 애가 궁상 맞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슬픈데 더 웃겨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웃기려고 웃긴 적도 별로 없고 슬프게 하려고 슬프게 한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는 작정하고 좀 웃겨봐야겠다. 내가 오한기의 위상을 넘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농담이고 네네. 오한기보다는 이제 오한기 소설가보다는 제가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좀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 하듯이 시에 내가 쓴 시를 스스로 비평하는 시퀀스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가장 깜짝 놀란 게 제가 생각해낸 거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빔이야기랑 해석에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동진 얘기도 하고 신영철 선생님 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알아낸 게 뭐냐면은 오히려 신영철 선생님이랑 이동진이 더 문학다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문학은 생각보다 해석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문학은 기본적으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평하고 시하고 그냥 구분이 애초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독후감으로 글 배우잖아요. 애초에 글이라는 게 뭔가 해석해서 적어놓기더라고요. 그래서 시도 사실 우리는 이미지를 늘어뜨려서 뭐 회화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회화를 만드는 방식이 해석과 해석을 겹쳐서 패러독스를 만들어서 패러독스가 알레고리로서 작용하여 회화처럼 보이는 거지, 비유도 하나의 선택이고 해석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가시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를 선택하면은 눈에 보이듯이 막 체험하게 하려고 비유를 쓰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비유를 저 사람이, 이 작가가 혹은 화자가 골랐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가냐 안 가냐도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이런 비유를 써? 그쵸, 그쵸. 예를 들면 너무 남초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쓰는 비유들이 가끔은 좀 너무 거칠고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럴 때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유가 그만큼 가시적이거나 뭔가를 대신 전달해주는 거기도 하지만, 더 쉽게 전달해주는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금 추운 극장에는 비유가 별로 없어요. 제 시집에는 비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요. 제 선택을 보여주는 게 무섭나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지 진짜 길고 너무 잘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거를 네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네네. 이거 말고도 네. 제가 강보원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더 긴 대화를 네. 편안한, 좋네요. 더 네. 편안하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40분이나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참 들어오기 네. 쉬운 시간이 아닌데 네. 너무 다 이게 와주셔서. 인기인의 비결. 이게 그렇죠. 바로 중고등학교의 전체 인원 중에 40명은 나를 보러 왔다는 거죠. 좋네요. 네. 너무 와주셔서 이제 감사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먼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유신론자는 아니에요. 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